그동안 모시고 싶어서 많이 또 요청을 드렸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국감이 끝나가지고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을 하면서 이제 음. 국감이 끝났구나 좀 실감을 했고요. 자주 불러주시면 네. 자주 나오고 싶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예, 약속하셨습니다. 이분만 저희가 잘라서 계속 듣고 있겠습니다. 자주 나온다는 이 말만 저희가 믿고 있겠습니다. 자, 국감 그래도 소감 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네. 듣고 싶어요. 어떠셨습니까? 많이 국감을 보시면서 네. 많은 국민분들이 좀 답답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음. 제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네. 그 정부 그 장관들의 태도가 확실히 좀 맞아요. 다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이제 장관들의 태도나 답변들을 보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답답하셨을 텐데 네. 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국회에서 야당들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감 끝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의혹들과 논란들까지 좀 많은 국민들이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정치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거기에 좀 방점을 찍고 싶은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이 이대로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시잖아요. 의원님도 좀 주변에서 많이 들으시죠 이런 얘기. 윤 대통령 그만해라, 그만 내려와라 이런 얘기는. 네, 많이 듣기도 하고요. 예. 또 제가 이제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말을 제가 하기도 하고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비슷한 마음일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까지 공개된 이 명태균 의혹 이게 파장이 이제 일파만파인데 어제는 뭐 이준석 명태균의 7불사 공천 모의 녹취까지 공개가 됐어요. 이거 보면서 김건희가 지금 다 이거를 이 하나하나 세팅을 하면서 지시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들이 매일 터지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참 많이 해왔지만 이 정도까지 자격이 없을까? 대한민국의 헌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린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고 이 권력과 또 이권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이 똘똘 네. 뭉쳐서 뭐 공천 개입이라거나 여론 조작이라거나 이런 사안들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권이 또다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을 하고 네. 또다시 공천에 이제 개입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 뭐 그런 고민들이 좀 들죠. 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가.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까? 아유 뭐 여기에 대한 답은 뭐 국민들이 알고 계시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난주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상 확인됐다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잖아요. 네. 의원님도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매우 놀라웠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육성이 직접 되는 것이 이제 상상 가능한 일은 아니니까요. 저도 네. 그날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민주당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예. 굉장히 좀 놀랐었고 이제 공직선거법 86조에 보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와 뭐 직무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녹취를 들으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와서 내가 김영선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백이 전국의 방송으로 송출이 된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좋게 말해준 거다. 뭐 당선인 신분이어서 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예전에 이제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천 개입을 모의한 것만으로도 이제 그 징역 8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실현이 됐거든요. 저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고 생각하고 예. 한 7년 8년 전 윤석열 검사가 구형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수사와 또 법적인 처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검사가 당시 검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을 본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징역 8년까지 자백이죠. 네. 이게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윤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뭐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놓기도 하셨는데 이건 버티기 어렵다. 버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근데 뭐 저는 그 기자회견은 이제 자격이 없다. 자격이 당신은 없다.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네. 사실 스스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 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위 국정감사를 보면 네. 그 비서실장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걸 대통령과 대통령실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고 7일에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어젯밤에 이제 속보가 떴는데 국민들이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대통령이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조차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내려오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결국에는 국회가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내려오지는 않을 거다. 그럼 결국 탄핵밖에 답이 없다. 네, 이렇게. 저는 탄핵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이미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을 잘 정리하고 법적으로 구성해내는 것은 또 국회가 해야 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되기 전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그 탄핵의 사유가 더 분명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탄핵 사유가 분명해졌다. 뭐 임기 단축 개헌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던데 이런 거는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스스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이제 탄핵이라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 다수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뭐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많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인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 테러를 열어주는 것을 국회가 논의할 수는 없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몇몇 의원님들이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이 뭐 아직 공론화되지는 않아서 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테러를 열어주는 방식보다는 원칙대로 법의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이제 입장으로만 우리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탄핵의 방어막을 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걸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선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제가 그냥 또 덕담이다. 이런 윤석열 검사의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검사 얘기.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 네, 얘기. 2018년 윤석열 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당선인 시절은 물론이고 대선 경선 7개월 전에 받은 금품도 뇌물로 판단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판례가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부터 취임 이전까지의 시간은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이므로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시 처벌 대상이다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저는 당시 윤석열 검사의 판단에 매우 동의하고요. 아마 국민 모두가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선 승리 직후부터 공무원이 될 자라고 보는 게 이제 판례이고 그때 당시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의 주장이었는데 당선인 신분으로 저지른 공천 개입. 물론 저는
실제로 실행이 임기 시작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뭐 많이 양보해서 대통령실의 임기 전이다라고 예. 한다고 보더라도 당선인 신분으로 저지른 공천 개입이 유죄가 아닐 수는 없다라고 아하.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윤적윤이네요.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당시 이런 또 수사들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국민들이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찰은 뭐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리고 현재로서는. 사실 지금까지 정치 검찰이 보여왔던 태도들을 보면 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검찰 정부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던 것 아닙니까? 뭐 이제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굉장히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감행하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기소하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도 창원지검에서 이미 고발이 들어와서 알고 있었지만 수사과에 묵혀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목표는 이 검찰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 신뢰하기가 좀 어렵고 결국에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의혹들뿐만 아니라 이 네. 윤석열, 김건희 그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역시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뭐 대통령 육성 노티까지 나온 마당에 네. 미룰 수 있는 명분도 없고 미룰 시간도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특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8년 구형 받고 결국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안 아예 콕 집어서 이름까지 얘기한 이 사안을 또 어떻게 넘어갈까 어떻게 좀 버티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시중에 회자되는 것은 뭐 그런 만평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니 수돗물 마시는 김영선 의원을 떠올리면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바이든 날리면처럼 그렇게 김영선 회줘라라고 회줘라. 해명을 했다면 국민들이 한번 실소라도 터뜨렸을 텐데 웃음이라도 줬을 라는 텐데.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거고 음. 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음.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것이 저는 이 사안이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것 자체는 대통령실도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도 인지를 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뭐 민주당도 지난 주말에 장외 집회를 했고 조국혁신당도 지금 뭐 탄핵 다방 이걸 뭐 대구에서 시작했더라고요. 기본소득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지난 토요일 범국민 대회에 저도 참가를 했었고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 장외 집회를 두고 방탄용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틀에 박힌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전 세대, 전 연령, 뭐 전 지역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굉장히 고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80%가 넘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야 나라가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장외 집회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야당의 장외 집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더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사실 시민사회 원로분들 그리고 학계 연구자들도 계속해서 시국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민교협 그리고 한국외대 교수진 31명 그리고 시민사회 원로분들이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 선언을 발표를 하셨고 실천적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국 선언을 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에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뭐 저희가 공부하고 배웠던 혹은 경험했던 역사들을 보더라도 이런 큰 변화와 국민들의 심판과 뭐 주권자의 어떤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벌어졌을 때를 돌이켜 보면 늘 이런 이제 시국 선언들과 실천하는 지식인들의 행동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그런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중동의 논조가 굉장히 좀 매섭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아내인가 나라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 조중동의 이제 사설들이 네. 굉장히 좀 이렇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이제 진보 보수 뭐 여당 야당을 좀 넘어선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어 버렸고 지난 주말에 거리로 나왔던 뭐 30만 명의 국민들이 네. 단순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해서 거리로 나온 게 아니라 아. 이 사람한테 계속 대한민국 국정을 맡기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 사단이 나겠다라는 위기감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라고 좀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방탄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진보기 때문에 뭐 누구 당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나라가 걱정이 돼서 대한민국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정말 애국 시민들, 우리 정말 애국자들, 우리 정말 대한민국 시민들이 진보 보수 가질 것 없이 다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네. 이제 범국민 연합 뭐 범국민 연대를 구성해내는 것, 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사실 지난 총선에서부터 이제 민주진보 진영이 단일하게 그렇죠. 혹은 힘을 모아 왔습니다. 또 네. 기본소득당이 그렇게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기도 했고 지금의 과제도 지난 총선 때와 다르지 않다.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심판을 넘어서서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주권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진보 진영을 포함해서 네. 더 넓게 더 단단하게 연대를 구축해내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주권자의 뜻을 위해서 단단한 연대 함께하는 국민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통령실의 입장 모르겠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19%에 그쳤고 뭐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20% 아래로 떨어졌는데 10%대 지지율 이게 좀 충격적인 한 것 같아요. 이 10%. 뭐 이 심리적으로는 한 자릿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19%, 뭐 부정평가는 72%까지 지난주에 한국갤럽이 갔고 뭐 여론조사 꽃에서는 18.2% 그리고 17% 나온 조사도 있고 1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아직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았죠. 네, 토요일에 이제 돌죠. 토요일이 돼야 도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지지율이 나온 것, 심지어 부정평가는 72%에 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 지지율 중에 임기 반환점을 돌기 전에 10%대로 떨어진 사례는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아직 법적으로 탄핵이 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네. 이미 국민들의 어떤 평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의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지지율이라고 보고 네. 최근에 이제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불참을 했는데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권한이 정부의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했을 때 그 네. 예산안을 국민 앞에 와서 설명조차 못할 정도라면 그것은 국정 운영의 기능 자체가 사실상 마비되어 버린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헌정 질서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저는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네. 이 10%대 이제 국정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고 그걸 몸소 보여준 게 윤 대통령의 행동, 국회에 오지 않은 거 그거라고 보셨는데 어제도 보니까 같이 이제 피켓팅 하시더라고요. 네. 규탄 피켓팅을 하는 모습을 저희 오마이 TV 생중계로 봤는데 국회 설마 안 올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막판에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정말 안 왔어요. 네. 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개원식 때 안 온 것은 안 온 거였다면 사실 네. 이번에는 못 온 것이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는데 못 왔다.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 앞에 예. 정부의 어떤 계획과 대한민국의 비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설득할 만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권위를 저는 완전히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 와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와서 대독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국민들 앞에 이제 얼굴을 못 들 정도 상황까지 왔다고 보시는군요. 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지지율까지 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못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2016년에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졌을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했거든요. 아 맞아요. 네, 2016년에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직접.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못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지금의 상황이 최소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와 최소한 비슷하거나 높은 확률로 더 나쁜 상황이다라고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2013년부터 쭉 이어져 오던 어떻게 보면 뭐 전통으로 지금 굳혀진 시정연설 대통령이 직접 와서 국민들 앞에 예산을 얘기하는 그게 굳어졌었는데 윤 대통령을 못 보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못 오는 상황이 됐다. 이거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그때는 왔었으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때도 왔는데 이번엔 못 왔다. 네,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 내용도 사실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하면서 내용을 우리가 쭉 들었지만은 2년 반 동안 뭐 쉴 틈 없이 달려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노동, 연금, 교육, 의료 4대 개혁 이게 국가 생존을 위한 것이다고 완수 의지도 다졌는데 이건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6개월 정도를 평가를 네 글자로 해보자면 네. 정신승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신승리.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비판과 분노를 잘 인식하고 있으니까 저는 의식하고 있으니까 저랬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앞에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거시적 경제 지표가 좀 개선이 된 것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 안정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가 균형을 찾는 시기에 와 있기 때문이지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짚어야 할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수출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부진하면서 맞아요. 오히려 성장세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리한 지표를 저렇게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쭉 나열을 한다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 특히나 내수에서 민생 경제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짚어야 할 것 같고 예산안과 관련돼서는 저는 그러니까 분식회계라는 것이 그 어떤 안 좋은 상황을 가리기 위해서 좋게 보이도록 조작하는 것이 분식회계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 예산안, 윤석열 정부의 이번 예산안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의 재정 운영이 네. 분식회계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면서 네. 뭐 세수도 줄고 펑크도 나고 그러면서 쓸 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각종 그 지표들을 만지고 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기금에서 막 돈을 끌어다 쓰고 하면서 수치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낸 분식회계 예산안이다라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네. 오히려 부자 감세 펑펑 지난 3년 동안 해주고 돈 잘 아껴 썼다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들 눈속임만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했고요. 그리고 네. 시정연설에서 마지막으로 4대 개혁을 강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법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착 상태의 사실상 국민들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인질로 놓이면서 고착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네. 이런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야, 우리는 4대 개혁이 중요하다라는 원칙만 읊고 있으니 그 4대 개혁의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가슴을 뛰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의 자리가 사실은 이제 하나마나한 이야기 나와서 하라고
권한을 국민들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말과 행동들을 해야 하는 자리가 대통령인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실이 과연 하나마나한 이야기 말고 정말로 의미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 4대 개혁, 뭐 노동, 뭐 의료, 뭐 여러 가지 연금 개혁도 얘기하고 뭘 하겠다고는 말은 하는데 그게 너무 이제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개혁을 정말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 당사자들을. 그러면 당연히 국회에 와가지고 야당 의원들도 만나고 야당 대표 만나서 설득하고 이게 또 주고받기식으로 협상이 돼야 어떤 공통된 어떤 이 정책으로 모아질 텐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의 얘기만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안 따라오면은 뭐 반국가 세력이라는지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이게 반복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제가 가장 의아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는 뭐 영수회담도 진행을 맞아요. 하면서 네. 뭔가 조금 바뀔 것처럼 하더니 결국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내각의 쇄신도 없었고 네. 대통령 비서실장 저는 뭐 더 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가진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뭐 제가 당시 총선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 걸 보면서 도대체 남은 임기 3년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네. 뭔가 성과를 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저기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것인가. 사실은 국회가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 상황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야당이 자꾸 상임위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당은 상임위 열지 말라고 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어제도 본회의장에 대기실에 이제 있으면서 다른 의원님들이랑 네.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행안위는 이제 민주당 위원장이 있는 곳인데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이 답답해하시죠? 네, 우리는 상임위가 잘 안 열리고 뭐 국정감사나 상임위 질의도 7분 질의도 없이 그냥 5분 3분 이렇게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통은 상식적으로는 여당이 자꾸 상임위 열자. 그래서 법안도 그렇죠. 이것도 처리하고 네, 저것도 네. 처리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 야당이 우리 상임위 여는 거 동의 못한다라고 예. 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데 지금은 실제 국회 운영에서는 여야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것도 지금의 집권 여당이 실제로 뭔가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성과를 낼 만한 비전과 네. 그런 능력과 그런 계획조차 없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당이 뭘 좀 하자, 뭐 야당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뭐 이거 줄게 당근도 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니까 11월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선거 있으니까 1심에 유죄 그랬던 것 나오면은 같아요. 네. 이거 판이 바뀐다, 이거 계속 버티자 이런 거 같은데 근데 11월 되니까 그 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김건희 또 윤석열 두 사람 이제 그만해라 내려와라 이런 목소리 크고 있으니까 11월이 어떻게 보면 여권에 더 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예.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면 그냥 버텨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세상에 가릴 수 있는 진실은 없다고 생각하고 부정의함은 결국에는 심판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던 것들이 더 네.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밀렸다. 저는 앞으로 뭐 육성이 어느 수준까지 더 나올진 모르겠지만 예. 앞으로 이제 터져 나올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한 의혹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정말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 상태에 진입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저는 빠르게 내려오고 네. 새로운 정부가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네.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치적인 도덕적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3년 동안을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은 뭐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버티기에 들어간 걸로 우리가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7일 기자회견도 아까 좀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어제 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들어가 가지고 막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입장 표명을 순방 가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11월 말까지 하면 늦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참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7일 오전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도 좀 급하긴 급한가 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정연설도 그렇고 뭐 4대 개혁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던 것도 그렇고 네. 대통령실에서 보면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만큼 노력했어. 라는 걸로 국면 전환을 계속해서 해보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어. 이것 좀 봐줘. 인정해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도 나와서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큰 기대가 되지는 않고요. 그 디올백 네. 수수 관련해서도 박절하지 못해서. 네, 파우치라고 이야기하는 진행자의 발언에 네.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그 파우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KBS 사장으로 가게 된 상황 아닙니까? 네. 황당하죠. 네, 저는 사람이 바뀌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는 데에는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그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등장할 것이다. 네, 저는 큰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아유 뭐 내 아내도 박절하지 못했는데 나도 박절하지 못해서 전화할 때 그렇게 좀 얘기해 줬습니다. 기분 좋게 이렇게 넘어가려는 거 아닌가? 그것은 기존의 대통령실의 해명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해명이잖아요. 근데 기존의 해명으로도 국민들의 분노가 진정이 안 됐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똑같이 해명을 하면 네.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 붓는 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발언만 이어지게 된다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다. 국민들이 더 이제 촛불 들고 나오겠는데요, 광장으로. 저는 네 앞으로는 그 국민들의 분노가 더 거세질 일만 그런 시간들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어떤 분노에 부응하는 것이 주권자의 분노에 부응하는 것이 또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법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또 당면한 이슈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11월 뭐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해가지고 총력전을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 통과 가능성 만약에 이제 재의결 날짜가 11월 28일이라고 보면 14일 통과돼서 거부권 행사된다 그러면 재의결을 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는 산술적으로 보면 네 표의 그러니까 반란표, 찬성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엔 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사실 안타깝게도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공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죠. 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한탄스러운데요. 예. 네, 전국의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녹취로 뜨거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좀 미래 비위를 예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인식이 굉장히 한가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국민들은 대통령의 과거 비위에 대해서 입장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물러나라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네. 저는 지난 임기 100일 동안 한동훈 대표 임기 100일 동안 보여줬던 행보들이 그런 한가한 현실 인식들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공약, 대표 출마할 때 공약이었던 최상병 특검 관련돼서도 야당이 그 내용을 담아서 법안 발의를 했는데도 맞아요. 통과를 못 시켰잖아요. 네. 대통령실에 그런 요구조차도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관련돼서도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네. 법무부 장관 출신 당대표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났을 때 대통령실 편을 들지도 못하지만 실제로 뭐가 문제인지 법무부 이 검찰의 행태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못했던 거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천 개입 그리고 이 당무 개입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당대표로서 뭐 책임 있는 이야기 뭐 특검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특별감찰관 이야기나 하고 있죠. 저는 그냥 그 대통령이
이렇게 전 국민 앞에서 한동훈 대표를 모욕을 줘도 한마디도 못했던 그런 태도가 그냥 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런 네. 한동훈 대표에게 이 특검 통과 재의결 8표의 공이 그래요. 가 있다는 것이 음. 참 한탄스럽습니다. 참 8표가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 또 지금 지난번도 지지난번도 그렇고 이게 어려우니까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애가 탑니다. 8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더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하고요. 그 8표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어디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버틸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진짜 한동훈 대표가 어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지금 계속 패싱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대표는 대통령 가서 만났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만나려고 해도 약속을 잡아야 되고 뭐 회동 그러니까 독대를 하자고 했는데도 면담으로 바뀌고 또 앉은 자세도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 앉아 계시죠. 거기에 이러고 팔을 뻗어서 앉아 있는 대통령이 있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참 글쎄요. 참 대표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대통령까지 가게 된 장면들 중에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장면들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장면들이 있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싶고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다면 저는 난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라는 선언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근데 뭐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 선언이 나올 시점, 그러니까 나오면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나와도 몇십 번은 나왔어야 되는 상황인데 한참 전에 나왔거나 예. 아니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던 그날 바로 나왔어야 하는 메시지이지 않겠나. 네. 그렇네요. 근데 그게 그런 메시지는 나올 기미도 안 보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친한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친윤계 내에서도 그렇고 이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위기감은 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를 세우는 것 같지만 예.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문제에서의 전혀 핵심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대통령실의 퇴로를 계속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약속 대련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 약속 대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대통령실이 그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국민의힘 글쎄요. 내부도 지금 뭐 시끄럽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뭐 행동으로 보여줘야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건데 행동으로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 지적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도 하차, 그러니까 탄핵과 아니면 하야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까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국정 현실인데 저는 하다못해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다못해 국민들 이렇게 뭐라고 하고 국민들이 비판을 하면 하다못해 개각이나 인적 쇄신 이건 좀 보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려면 총선 직후에 했겠죠. 아. 네, 저는 이제는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개각을 통해서 쇄신할 수 있는 시기도 완전히 놓쳐버렸다라고 네.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아직까지 행안부 장관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제가 자리 봤을 지키고 땐 있죠. 이상민 장관, 네. 뭐 한덕수 국무총리 아마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총리와 장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그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참사에도 자리 지키고 있는 주무장관이 어떻게 그런 장관이 있을 수가 있느냐. 법적인 책임을 얘기를 하면서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면 도의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 정권 아니냐. 책임지지 않는 아무것도 내 탓이라고 하지 않는 정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가 딱 임기 첫 해에 벌어졌던 참사였거든요. 네. 2022년 10월 29일이고 그때 보여줬던 그 무책임함이 지난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 한 번의 무책임함은 뭐 국민들이 임기 초반에 뭐 이렇게 물론 분노하지만 네. 뭐 이렇게
그 순간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런 무책임함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결국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분노가 지금 촛불로 광장으로 지금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글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국민들의 여론은 이제 그냥 내려와라. 그걸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실현시켜주는, 그 답답함을 좀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또 국회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의원님도 사실 야당 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만약에 끝까지 버티기를 한다. 끝까지 어떻게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일단 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실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질 만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일단은, 있고요. 네. 그렇다면 국회는 정말 지금 국민들은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야하라는 목소리도 있고 네.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탄핵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그 모든 목소리들의 결론과 목표는 하나거든요. 네. 지금 정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내려와야 된다.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이고 네. 국회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국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던 간에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국정농단을 멈춰 세워야 한다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기문란을 멈추는 쪽으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고, 아니 지금 보면은 여당은 뭐 논외로 치더라도 야당,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장애 집회나 이런 것들은 민주당, 조국혁신당도 같이 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하나로 좀 뭉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도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사실 지난 총선 때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고 지금은 뭔가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를 가지고 경쟁하기보다는 네.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받들 것인가를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이렇게 뭐 각 정당들이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죠. 뭐 범국민 대회도 열고 뭐 탄핵 다방도 네. 열고 하는데 각 정당들과 시민사회까지 포함하여 폭넓은 연대를 구축해내는 것만이 저는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이제 범국민 연합, 범국민 연대 같은 방향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범국민 연대로까지 확장이 돼서 이 국민들의 답답한 이 목소리 이게 좀 모아져가지고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예산안 정국이기 때문에 좀 의원님도 예산 심사나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실 텐데, 이 대통령과 함께 분식회계 이 예산안도 탄핵해야 된다라고 외쳤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좀 잘 이렇게 칼질할 땐 칼질하고 필요한 예산은 뭐 살려내고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역할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예산안이 법정 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정 시한을 못 지키거나 혹은 연말까지 그 예산안을 통과를 못 시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서 막 12월 마지막 날 밤에 막 새벽에 급하게 통과시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요. 네. 저는 지금은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를 얼만큼 살릴 수 있는가를 가장 중심에 두고 네.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여당이 믿고 있는 건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가예산으로 갈 수 없으니 올해 안에 어떻게든 통과될 것이다라는 거 하나 믿고 있는 걸 텐데 네. 거기에 야당이 휘둘리지 말고 아하. 정말로 국민을 위한 예산안을 세우는 것이 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을 때 네. 국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야당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당도 지금 안 보이고 대통령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야당이 국정을 어떻게든 이끌어가려고 하는
정말 힘들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예. 예산안 심사 관련돼서 제가 어제 기자회견도 했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올해가 이제 세 번째 예산안 심사인데 3년 동안 같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부자 감세, 그것으로 인한 세수 결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긴축 재정, 네. 그리고 편법과 불법 예산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어떤 충격 뭐 이런 것들을 사실 3년째 이야기하고 똑같다. 있는데 예. 3년째 같은 예산안을 내놓고 있는 거죠. 정말. 그리고 이제 뭐 R&D 예산 같은 경우도 엄청난 비판을 받고 삭감했던 거 복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올해도 2023년 수준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뭐 임대주택 같은 주거복지 예산도 5.4조 원 이제 감액이 됐고 작년에 한 56조 정도 이제 세수 결손이 났는데 올해도 한 30조 정도는 최소한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저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이 예산안과 관련된 비판을 내년에는 좀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안 하려면은 윤석열 정권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데 부자 감세, 긴축 재정, 지방 재정의 충격, 또 우리가 꼭 필요한 R&D 예산이나 뭐 주택 관련된 예산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이 피해는 국민들한테 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도 그런데요. 이 세수 결손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 수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채 발행을 안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비판했던 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게 국채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빚내지 마라. 네, 우리 빚이 빚 안 많다. 낸다. 예. 근데 그것에 너무 강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부채율 늘어나는 걸 막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뭐 외평기금에서 막 기금을 끌어다 맞아요. 쓰기도 하고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는 여러분들 저도 넣고 있는데 그 네. 주택 청약 관련된 주택 청약. 기금까지도 이제 손을 대겠다는 건데 예. 근데 저는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보는 게 기금은 결국에는 나중에 다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는 거고 그 국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1, 2년 지연시키는 효과만 낳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버티는 건 우리 정부 기간 동안의 숫자만 관리하면 돼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 네. 특히나 이제 외평기금에 손대는 것은 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주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외평기금. 국가 부채율을 늘리면 자신들이 어떤 이전 정부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놓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평기금에 손을 대서까지도 국채 발행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이 재정 건전성 신화를 이제는 좀 깨트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 이기적인 수치. 글쎄요. 참 이 수치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문재인 때보다 잘했어요.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 수치 때문에 우리 국민들 서민들은 다 정말 너무나 힘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라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텐데 전혀 그게 보이지 않고 3년 동안 반복이 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의원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많고 하나하나 짚을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또 1시에 또 기자회견도 예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바쁘시니까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또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국회,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그 길에 기본소득당 또 우리 용해인 대표님 함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에 4년이 조금 넘게 있으면서 이런 시기는 정말 처음이다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정말 전대미문의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분노를 느끼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분노를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제로 국민 주권자의 어떤 바람을 담아서 윤석열 정부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넓은 정말로 넓고 단단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힘 모아 주시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 부정의한 정권에 맞서서 함께 힘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연대의 든든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고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주 네,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